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간관계의 심리학, 대인감정과 대인행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심도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대인감정과 대인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학습 목표를 세우면 긍정적 대인 감정과 그러한 감정을 약간 우리가 그 답습하고 체험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과정을 심리적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과정을 좀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먼저 가져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경험하는 주요한 부정적인 대인 감정들을 제시해서 이 감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그 다각적으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러면 파괴적인 대인 감정인 우리가 인제 그 예 분노가 유발되고 그게 또 행동으로 막 이렇게 그 다른 사람을 이렇게 구타한다든지 그런 행동으로 표출되는 그런 과정들이 왜 생긴가, 왜 생길 수밖에 없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과정을 좀 설명할 수 있어야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심리적인 불안과 그리고 인제 뭐 외부에서 오는 공포 그리고 심리적인 공포 다양한 대처 행동을 그 즉시 대처할 수 있는 행동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인제 행동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 행동 속에서 죄책감과 수치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공통점과 그것의 다른 죄책감은 뭐고 수치심이 뭔지 그런 그 차이점을 조금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조금 가져 볼게요. 우선은 이제 그 대인 감정과 대인 행동을 살펴보기 전에 그럼 사람마다 대인 동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기에 따라서 욕구와 그리고 발달 단계와 그리고 인제 어떠한 그 위계 이론에 따라서 인간은 이렇게 매슬로우가 얘기합니다. 인간은 생리적인 욕구와 안전의 욕구, 그다음에 애정의 욕구, 사랑받고자 하는 애정의 욕구, 그다음에 스스로 자존적으로 이렇게 해결하고자 하는 자존의 욕구, 그다음에 자기 실현의 욕구까지 해서 어 기본적으로 인제 그 욕구의 위계와 발달에 의해서 그 사람은 그 동기 유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살펴보면요. 생리적인 욕구는 공기와 물, 음식의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받고자 해요. 그러니까 졸리면 자야 되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그리고 예 먹었으면 어떻게 해요? 배출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리적인 현상에 의한 욕구들이 인간은 그 발달 단계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위계적인 1단계의 발달 단계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안전해. 그러니까 어느 순간 어디에 있든 사람은 보호를 받고 안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피난처를 갈구하고자 하는 욕구는 어떤 사람이든지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의미 있고 강한 집단에 소속되고자 하는 그러니까 가족의 울타리나 친구, 지인, 동료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단체에서 자신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집단에 어떻게 돼요? 예. 강력하게 그 집단에 소속되고 싶다라는 그 애정 소속의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나는 정말 인정받고 싶다. 스스로 잘한다는 그 자존의 욕구, 그런 욕구도 포함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자기가 이제 모든 것을 성취해서 잘 이루면 자기 실현의 욕구가 잘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인간이 될 수 있는 그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는 자기 실현의 욕구까지 위계 발달 단계를 통해서 대인 동기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라고는 정의를 조금 해보고 그러면 이 욕구에 따라서 좌절을 경험하고 기쁨을 경험하고 행복을 경험하고 슬픔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대인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대인 감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문화권의 공통적인 선천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데 이거는 베이직 이모션스라고 하는데요. 이 베이직 이모션스는요. 여러 문화권의 공통적으로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말을 하는 건데요. 그
에크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6개의 기본 정서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책에서 이야기하냐면 표정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폴 에크먼은요. 분노, 혐오, 공포, 행복, 슬픔, 놀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 6분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분노는 어떤 분의 표정인 것 같으세요? 네, 교수님 한번 클릭해 볼게요. 저는 이분? 네, 이분이 조금, 예, 분노에 약간, 예, 분노, 예, 좀 적어 볼게요. 네. 그리고 어떤 걸 혐오할 때 짓는 표정은 어떤가? 이런 표정 같아요. 네, 혐오. 그 다음에 공포. 뭔가 두려워서 정말 그 눈이 엄청 커지신, 예, 이분 공포스러운 표정이신 것 같아요. 공포. 네. 그리고 행복. 행복은 요 남성분 표정 너무 멋지시죠? 네. 밝게 웃는 그 행복한 모습이 보이시네요. 그죠? 네. 그리고 슬픔. 예, 눈빛부터 좀 굉장히 우울하고 슬퍼 보이세요. 그래서 슬픔은 이 여성분이, 예,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딱 보기에 놀란 표정. 네. 이 젊은 여성분, 놀란 표정. 네. 네, 이렇게 논란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6가지 표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노, 공포, 혐오, 놀람, 행복, 슬픔에 대한 6개의 기본 정서는 이 표정 심리학의 폴 에크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표정의 심리학을 보고서 그러면 사람들은 다 다양한 기본 정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정서를 그럼 우리가 살펴봐야 되나 이것에 대한 또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 있을까요, 여러분? 네. 그 눈치가 빠르신 분은 벌써 이렇게 찾으셨을 텐데요. 그쵸? 예, 예. 그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러니까 포레카마는 이제 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굴의 심리학이나 뭐 텔링 라이즈 등에 따라서 사람은 뭐 비언어 커뮤니케이션과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심리적인 그 기본 정서에 의해서 자신의 그 표정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정서의 기능에서 대부분 이제 목표를 향하는 거냐 아니면 목적의 추구나 그리고 다양한 뭐 그 열등한 판단이나 느낌으로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냐. 근본적인 삶의 과제에서 이 기본적인 정서를 찾아내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대처하는 그럼 정서의 목적은 어떤 것이냐를 찾기 위해서 이 대인 감정에 대해서 조금 깊이 연구한 그 연구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면 플로치크는 그 로버트 플로치크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그럼 8개의 기본 정서에서 기쁨, 슬픔과 분노, 공포, 그 신뢰하고 혐오하고 놀람과 기대에 대해서 조금 다양하게 조금 설전을 핍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네. 자, 넘어가 보면 그러면 러셀은 이렇게 얘기해요. 정서적인 2차원에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거다. 원형 모델을 이제 제시한 사람들은 뭐 러셀이 그 원형에 가까운 이제 서로의 정서들을 매우 유사한 그리고 원의 서로 반대쪽에 위치하는 정서들이 있어요. 이거는 경외, 환희, 기쁨, 오른쪽으로 갈수록 긍정적인 정서에 가까워요. 그죠? 흥분, 유쾌, 이완. 이거는 릴렉싱한 그 편안함, 그리고 만족, 그리고
유쾌하고 기분 좋은, 그리고 기쁜 환희, 그게 달하면 어때? 흥분이 되죠. 근데 불쾌감을 경험하면 분노가 생기고, 거기에 또 이제 분노를 하면 막 사람을 막 이렇게 어떻게 해요? 예. 분노 조절이 안 되면 막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공격 당하는 사람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고요. 그게 심리적인 공포가 될 수 있고요. 아니면 그 외적인 공포가 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나타날까봐 불안해져요.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저 사람한테 나는 이렇게 폭력을 당해야 되나?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울하고 사람을 혐오하게 되고, 그걸 계속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으니까 피로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권태, 그리고 이완되지 않은 그 불쾌감을 경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러셀이 이렇게 정서의 2차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형 모델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원형 모델에서 정서 차원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에크먼, 러셀, 그 다음에 펠드만 베리시라는 사람이, 여러 학자들은 정서들 간에 많은 차이를 있는데 두 개의 차이가 가장 적절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쾌함과 불쾌감, 그리고 이제 뭐 활성화나 각성, 강도와 관련된 차원으로 이거를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그러면 어떠한 사건이 생겼어요. 그랬을 때 이게 단계적으로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정서적인 체험을 그러면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사건이 하나 터졌단 말이에요. 이게 어떠한 목표에 관련이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서에 긍정적인 목표 관련성이 있냐? 그럼 예, 그렇다. 그러면 뭐 아니면 아니요. 그럼 비정서다. 이건 사건이지 뭐 정서 쪽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렇게 되고, 그럼 목표를 긍정적인 전소로 합치성으로 끌어올 수 있나? 예. 그러면 이게 당연히 목표 관련성으로 가면서 기쁨과 그 관련을 주고 자부심과 자존감이 상승할 수밖에 없으면서 사건과 관련이 없어지면서 목표에 커다란 평가와 정서 체험에 그렇게 감정적인 것만 느끼게 하지, 뭐 자신을 분노하게 하고 공포를 갖게 하고 슬픔을 갖게 하는 그런 비정서적인 체험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요한 정서와 핵심의 사고 주제가 있어요. 그럼 요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대인 동기에 따라서 내가 긍정적인 평가를 볼 것인가, 아니면 부정적인 평가를 볼 것인가 했을 때, 그럼 어떠한 것들이 부정적으로 내 핵심적인 사고의 주제가 돼서 정서를 이렇게 조금 힘들게 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엔 분노라는 거예요. 이 분노는 나와 나의 것을 모욕하는 모든 것을 공격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어, 그 굉장히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는 그런 그 느낌을 받았을 때 마음에서 끌어오르는 그런 감정이고요. 불안은 약간 모호하고 불확실하고 현재 있는 실존적인 위협에 직면했을 때, 딱 앞에 무슨 불확실한 문제가 탁 터졌단 말이야. 그랬을 때 어디도 피할 수 없어. 그러면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껴요? 불안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죄책감.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뭘 지켜야 돼요? 예, 신호를 보고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못 지켰어. 그러면 그래서 누가 사고가 났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빨간불이어서 멈춰야 되는데 그냥 가다가 어떤 사람이 사고가 났어. 그 사람은 그래서 인사사고를 냈어.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평생 그쵸. 죄책감이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에서 지키라는 게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아서 도덕적인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슬퍼요.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을 경험해요. 아, 누군가 귀한 생명, 누군가의 가족을 내가 죽일 수밖에 없었구나 하면서 슬픔을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감정을 또 얘기한다면 시기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내가 원하는데 나는 없어.
그랬을 때 느끼는 감정을 시기라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자들이 흔히 많이 질투를 느낀다는데 요즘엔 남자분들도 많이 질투를 느낀다고 합니다. 특히 뭐 멋있는 몸을 다른 남자가 가졌을 때 내한테 없는 그 예, 예, 그쵸? 예, 건강한 근육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질투를 느끼는 분들도 봤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랑하는 사람과 나 사이에 제3자가 끼어들어서 애정에 대한 위협이나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이 여태까지 사귀었던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상실하게 되는 이유로 제3자를 미워하게 되는 감정이 뭐라고요? 질투라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프라이드, 자부심이 있어요. 자존감, 자부심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나에게 가치 있는 그 대상이나 그 사람이나 아니면 그 성취에 대한 그 자신의 정체감이 최고조에 이뤘을 때 사람이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안도감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안도감은요. 고통스러운 목표가 불합치한 조건이 좋은 쪽으로 갑자기 확 바뀌었어요. 어제까지는 이게 되게 고통스러운 문제였는데 오늘 이게 해결이 돼서 좋은 조건 쪽으로 변화를 했으면 이게 어떻게 돼요? 마음의 안정감과 안도감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편안함을 주는 그런 감정을 안도감이라고 하고요. hope, 희망이요. 최악을 두려워하지만 더 좋아지는 것에 대한 우리를 열망을 하는 감정에 대해서. 물론 지금 최악의 상황을 다가올지라도 나는 앞으로 그 상황만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더 좋은 그, 그 열망을 갖게 하는 그런 감정이 뭐라고요? 희망이라는 감정. 그리고 연민이라는 게 있는데요. 타인의 고통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이고 그 타인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을 뭐라고요? 연민이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요 정서 중에서 예, 약간 부정적인 정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았고요. 주요한 정서 중에 부정적인 핵심 사고와 주제에 대해서 좀 배웠고요. 그 다음에 대인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부정적인 정서를 다룬다면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요. 대인 감정에 이어 수반되는 행동적인 반응을 나타내요. 그래서 대인 감정과 대인 행동의 연관성에 따라서 이 행동과 감정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이제 표현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분노로 표현되거나 아니면 즐거움으로 표현되거나 외연적이거나 내연적인 그런 감정을 표현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인 감정과 대인 행동의 연관성에 따라서 대인 행동은 대인 감정의 행동적인 표현이라고 하는데 내가 만약에 분노를 느끼지만 분노를 표현하지도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속으로 삭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속으로 삭히면 그게 어떻게 되죠?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버릴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장 스트레스 받았을 때 교수님이 항상 여러분한테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건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내가 풀 수 있는 3가지를 항상 준비하라고 합니다. 자든지 먹든지 영화를 보든지 아니면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 뭐 가족들하고 그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도 되고 아니면 이제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멀리 갈 수 없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그거에 적절하게 상황에 적절하게 내 분노에 대해서 내 스트레스에 대해서 내 조절 안 되는 감정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는 감정이 분명 해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적인 평가는 대처 결정 과정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 다음 행동에 그럼 난 때릴 것인가 아니면 이야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편지를 쓸 것인가 그런 2차적인 그 평가가 결정이 되고요. 이 대인 감정의 행동적인 표현에 따라서 외연적 표현하는 사람들은 감정을 과장해서 표현하고 그거를 막 이렇게 표현하는 여러 가지 감정을 막 극대화해서
문화나 성격으로 표출을 한단 말이에요. 외연형들은. 그런데 그 내성적인 사람들은 감정을 축소해서 표현하는 문화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끙끙끙끙 앓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예, 우울증 약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그런 외연형이나 내연형이 왜 생기는 걸까? 본인의 신념, interpersonal beliefs 때문에, 그 belief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인 신념의 내용을 보면요, 인간관계의 릴레이션십에서 가장 중요해야 되는 신념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그 대인 신념의 내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인간관계에서는 그 정말 신념은 빼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특히 중요시하는 인간관계 영역에서 그 내가 그 상대방에게 갖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그 생각은 정말 이성적인 인간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에 대한 신념, 그리고 인간관계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인 신념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관계의 중요성과 관계의 영역과, 그리고 이상적인 인간관계랑 관계 맺는 방법에 대한 그 영향까지도 이렇게 미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인 사고가 대인 감정과 대인 행동을 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잘 보세요. 예. 그 순환 구조를 이렇게 가져요. 어떻게 갔나. 상대방의 표정과 행동을 보고 언어적인 표정을 따라서 의미의 추론 과정을 겪어요. 저거 나에게 지금 뭐라고 한 건가? 긍정적인 말을 한 건가? 부정적인 말을 한 건가? 원인은 뭘까?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인지적인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인사고, 의미 평가 과정에서 기대와의 비교.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그렇게밖에 생각을 안 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 역시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좋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 어쩜 저렇게 의식 있는 판단을 할 수 있을까라면서 그 사람에 대한 관념과 생각에 대해서 같이 판단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을 갖고 있어요. 긍정적인 감정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감정이, 왜곡된 감정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 사고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내가 적절한 방식으로 웃어줄 것인지, 아니면 분노를 표출할 것인지, 아니면 뭐 그 타인을 통해서 대신 전달하려고 할 것인지, 대처 자원이나 평가랑 대처 방식에 대한 선택에 따라서 이 대인 사고에 대한 대처 결정 과정을 통해서 이 상대방과의 그 대인 행동을 그 나타내는 그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대인 신념에 대한 대인 속성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는데, 그러면 이 대인 속성은 도대체 어떤 걸 말을 하느냐? 지속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지니고 있는 사고 내용을 말하는데요. 그 예를 들어서 새로운 인간관계에 처음 장면했어요. 처음 이 사람을 봤어. 그랬을 때 이 사람하고 인간관계에 대한 내 나름대로 기대가 있어. 그리고 이 사람은 내가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행동하고 이 사람하고 교제를 나눠보니까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라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뭔가 그 활동을 해보면 새로운 경험적인 의미를 그 또 다른 해석으로 나눌 수 있고, 그리고 근데 이거는 되게 내성적일 줄 알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 보니까 약간 긍정적인 사람이네 라고 평가하는 그런 기준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긍정적인 대인 감정과 대인 행동에 따라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긍정적인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애정과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애정과 사랑이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은 어떤 게 있죠? 네. 아이와 엄마. 예. 양육에 관련된 애정과 사랑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기쁨과 한이는 어떨 때 느껴지는 감정인가요? 뭐 아이의 탄생, 그리고 졸업, 입학, 그리고 뭐 자기가 하는 프로젝트의 성공, 그리고 그 자기의 가치관, 그리고 감사, 유의감, 안도감과 평온감. 예.
보면은 인제 여러분들하고 인제 나눠 볼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기 가치감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스스로의 평가는 자기 가치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랑 그리고 '가치가 있다.'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유희감은 어떤 사람하고 즐겁게 장난을 하거나 또 그런 행위를 하는 그런 표현인 건데요. 예를 들어서 뭐 유희감은 연인 간에 느낄 수 있고 엄마와 아가 간에 느낄 수 있고 친구 간에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도감과 가장 편안한 사람들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때요? 안정감을 느끼고 그 사람하고 있을 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어때요? 편안한 감정. 예, 그런 감정, 따뜻한 감정을 느끼는 게 평온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1 차적인 애정과 사랑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호감을 느끼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우호적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그 우호적인 감정을 느끼는 거고요. 그리고 사랑의 3 가지 원천은 첫 번째로는 부모에 대한 아이의 사랑을 치사랑이라고 하는데요. 치사랑은요, 이거예요. 얘들이 손 아래잖아요, 아이들은요. 손 아랫사람이 손 윗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치사랑이라고 한대요. 예. 그래서 국어사전에 보면 치사랑 뭐라고요? 손 아랫사람이 손 윗사람을 사랑하는 거를 치사랑이라고 하는데 부모에 대한 아이의 사랑도 치사랑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많이 들어봤어요. 내리사랑. 예,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이기 때문에 내리사랑이고요. 연인에 대한 사랑은 낭만적인 사랑. 그래서 애정과 사랑의 행동적인 반응으로는 뭐가 나올까요? 호의적인 표현, 칭찬과 격려, 지지와 도움. 안아주고 또닥또닥 해 주고 박수 쳐 주고 지지와 그리고 너무 잘했다고, 예, 최고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고 그런 것들이 다 행동적인 반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느 것들이 있을까요? 기쁨과 한이라는 게 있어요. 긍정적인 사건이나 변화나 그런 것들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기쁨이나 환희라고 하는데요. 내가 만약에 어떠한 목표를 소망하는 목표가 있어. '나 이번 학기에 반드시 저 자격증을 따리라.' 했어요. 그 달성이나 근접을 했을 때 사람은 어떤 걸 느껴요? '아 역시 나는 해냈어. 기뻐. 아 정말 즐겁다.' 그러면서 최고의 기쁨의 정점을 맞는 걸 환희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남녀가 서로의 사랑을 고백을 들을 때, 그리고 내가 어쩜 저는 그거 하나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타인으로부터 인정과 칭찬과 지지를 받을 때. 네, 그리고 기쁨과 한이의 행동적인 반응으로서는 과잉 행동. 어떻게? 뛸 듯이 기쁘다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막 진짜 펄쩍펄쩍 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너그러움과 포용력이 그 기존에 한 5 였으면 막 9, 10 이렇게까지 넉넉한 점수가 되는 그런 것들이, 예, 기쁨과 환희의 감정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그 평가하는 것이 자기 가치감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가치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인식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이 자기 가치감의 시작인데요. 자기 존중감, 자부심, 자신감. 그것을 타인이 아닌 자신에 대한 타인의 긍정적인 평가와 자신 스스로도 자기 가치감의 2 가지 근거에 의해서 자신 스스로를 소중한 존재라고 믿는 거죠. 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성취나 업적을 내가 잘 이뤘을 때. 2번째는 타인에게 굉장히 사랑과 인정과 지지를 받는 그런 때 자기 가치감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죠. 그런 감정을 자기 가치감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감사라는 감정. 어떠한 것이 주어졌을 때 그것에 대한 감사함, 고마운 마음을 감사라고 하죠. 그리고 선물 받는 그 느낌의 감정을 감사라고 해요. 유희감은 물건이나 뭐 사람이나 무엇을 갖고 재미있게 즐겁게 흥겹게 느끼는 감정을 말하는 거고요.
타인과의 놀이나 장난을 통해서 느끼는 감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안도감과 평온감은 아까 교수님 말씀드렸는데요. 고통으로부터 안전한 상태로 복귀하는 그런 감정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신뢰로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 뭐라고요? 안도감과 평온감이에요. 그래서 뭐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 그리고 뭐 믿을 만한 친구들과 같이 있는 경우, 그리고 내가 가장 지지하고 존경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느끼는 감정. 그리고 내가 아주 높은 곳에서 정말 내려오는데 정말 그때 막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폭설 때문에 내려올 수 없는데 구조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손도 다 터지고 발도 다 동상 걸리기 직전이고 그런데 구조가 됐으면 어떤 느낌일까요? 고통으로부터 안전한 상태로 집으로 왔을 때 느끼는 감정처럼 안도감과 평안함을 집에 왔을 때 느끼는 감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앞 페이지에는 긍정적인 대인 감정과 대인 행동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지금은 부정적인 대인 감정과 대인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분노라는 감정을 여러 가지 사건, 사고, 그리고 여러 가지 타인의 말과 행동과 표정을 통해서 느낍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이 남자분처럼 굉장히 정말 어때요? 옆에 갔다가는 큰일 날 것 같죠? 분노의 감정을 이렇게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국 뭐를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표출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불안과 공포를 주는 그런 타인에게 나쁜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구타라든지 폭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당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슬프고 우울해져요. 그리고 외로움을 느끼고, 그리고 이 사람은 반대로 죄책감과 수치감,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고통을 줬을 때 어떻게 느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모진 말을 했어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수치도 느끼고 죄책감도 느끼고 이러한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들키고 싶지 않았어. 이 부분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랬을 때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수치감이에요. 뭐 우리 가정사를 밝히고 싶지 않았는데 내 여자친구나 내 남자친구 알게 됐어. 그럴 때 내가 정말 언젠가는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았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먼저 알아버렸을 때 나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죄책감도 들고 그리고 수치감도 경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시기와 질투라는 감정이 있어요. 이거는 형제 간에도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반 친구들하고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관계 속에 우리는 시기와 질투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때 느끼는 또 뭐가 있어요? 혐오감. 그래서 사람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하고 혐오스러워하는 그런 감정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깊게 살펴보면 분노의 감정은요. 그 예, 어떤 느낌? 자신을 손상시켜요, 첫 번째로. 그리고 그 타인이나 외부에서 오는 공격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을 나타내는데 이게 가장 센 반응이 뭐로 온다고요? 분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의 행동적인 반응을 봤을 때 직접적인 공격과 대치 행동인 경우도 있고요. 수동적인 공격이 있을 수 있고 내향화나 승화, 용서. 저 사람이 그럴 만한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하면서 막 자기 내면에서 막 해석을 하는, 그리고 내적인 내 문제는 없었나, 그리고 수동적인 공격.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리고 두 대 때리면 나도 두 대 때리고, 그리고 대체 행동, 숨어 있거나 막 이랬을 때, 그럼 직접적인 공격은 이 분노를 표출한 사람에게 바로 그냥 응징하는 거. 그리고 역기능적인 분노가 있는데 이건 분노 조절 장애가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비합리적인 신념과 당위적 요구를 통해서 역기능적인 분노를 유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분노 조절 장애자들 주변에 보면 은근히 한두 명씩은 있어요. 집안에서도 있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불안과 공포는 왜 생기는 걸까요? 위험과 위협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인데요. 예를 들어서 사회 불안 장애, 예, 그리고 사회 공포증을 유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위험과 위협에 대한 과도한 평가를 자기 스스로가 느끼고, 이러한 사람들을, 예, 위험과 위협에 대한 과도한 평가를 타인이 내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과 근데 저 사람이 어 그 '이 공무원이 되면 안 될 텐데.'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저 사람이 경찰이 되면 저렇게' 와 그 피해자를 저렇게 또다시 불안과 공포를 몰아넣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경찰이 되면 안 되는데, 의사가 되면 안 되는데 막 하는 공적인 사람들에 대한 불안과 공포도 은근히 많잖아요, 사건 사고로. 그래서 이런 불안과 공포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회피와 도피를 하게 되죠.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떠나고자 하고요. 이 사람이 내 지인이고 내 가족이고 내가 아는 사람이라는 게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피하게 되고 관계를 맺지 않게 돼요. 그래서 어때요? 사람들이 자기한테 멀어지면은 자연적으로 어떻게 경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안 감소 행동을 하기 위해서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거를 나쁜 쪽인 분노로 표현하는 그런 행동을 유발하는 게 불안과 공포에 대해서 주는 그런 예 요소들이고요. 슬픔과 우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픔과 우울은 이제 상실과 이별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만약에 그 가지고 있던 그 강아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너무너무 막 제가 아시는 분도 강아지가 한 13 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느 날 강아지가 먼저 갔어요. 한 1 주일간을 그분을 못 뵀어요. 왜냐하면 애도 기간이 필요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강아지는 뭐예요? 사람들에게? 예, 가족과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예, 강아지마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예, 상실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준비되지 않는 이별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그리고 그 슬픔과 우울의 극을 달리는 그런 감정적인 체험을 하게 되고요. 결국은 어떤 약을 먹어요? 예, 우울증 약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증 약을 먹게 되고, 그다음에 슬픔과 우울의 행동적인 반응으로 슬픈 감정이 면 눈물을 흘린다든지, 그리고 무활동 아무것도 안 해. "아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그냥 가만히 있고 싶어요. 저를 그냥 놔두시겠어요?" 라고 예, 상대방도 하고 싶은 욕구를 막 저하시키고, 그리고 반추하고, 그리고 지지를 추구하고 저 진짜 힘내고 싶어요. 어떻게 힘을 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해 보시겠어요? 추구는 하는데 행동을 안 해. 그리고 원망과 분노가 나를 슬픔과 우울을 주는 원인의 대상에게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폭발하게 되면 아주 큰 일이 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감정에 한번 머물러 볼게요. 외로움이라는 감정이에요. 특히 우리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코로나를 겪은 다음에 어떤 게 생겼어요? 정말 친한 가족부터 지인부터 절친부터 아니면 정말 뵙고 싶었던 모든 환경에서 우리는 네, 마스크라는 걸 쓰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 사회적 소외를 경험하는 정서 반응을 예, 느꼈습니다. 이게 1차적인 감정이 뭐라고요? 외로움. 그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다 경험해 봤어요. 근데 예전에
그 내성적인 그 사람들은 이 외로움이 굉장히 익숙해요. 그리고 그분들은 일부러 그 외로움을 즐겨요. 그러니까 즐긴다는 표현이 좀 어색하다고 느껴지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게 오히려 편안하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그 외로움에 익숙해져서 오히려 그분들은 더 활성화된 활동들을 많이 하고 글로 표현하거나 작품으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그 비대면으로 하는 무슨 학습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활동들로 표현을 하는데 오히려 외향적인 활동적인 분들은 어떠한 감정을 느껴요? 열심히 그 사람들과 대면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인 소외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으로 굉장히 외로움의 극에 달해서 뭐 술에 그 술독에 빠져 산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약물 중독에 빠져 산다든지 다양한 그 행동 표출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죄책감과 수치감이라는 감정이 있어요. 뭐 도덕적인 잘못이나 또 자기 이상과의 괴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죄책감과 수치감을 경험하기도 해요. 또 어떤 감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시기와 질투. 타인과의 비교를 해, 끊임없는 비교를 해. 나는 나만의 고유한 희소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왜 내 스스로가 갖지 못한 것, 나한테 없는 것에 자꾸 집중과 포커스를 맞춰서 더 갖지 못한 것에 상처를 받고 더 내가 누리지 못한 것에 늘 슬퍼하는 그런 감정을 갖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누구나 예, 매슬로우가 그러잖아요. 자기 실현의 욕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지지하고 수용하고 격려하고 그 타인의 존중을 받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내가 아닌 타인한테 그게 가버리면 어때요? 나는 왜 저렇게 해서 저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도 못 받고 난 뭐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쌓이다 나중에 왜곡된 방법. 자신의 월급은 이 정도인데 막 1,000만 원짜리, 몇 억짜리 그런 걸 막 사서 갚지 못해서 허덕거려. 이렇게 그 비합리적인 그 감정이나 그런 것들이 모든 게 행동으로 그 표출돼서 예, 주변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타인과의 비교나 애정의 경쟁 상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지금 이 사람하고 굉장히 정말 열렬히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갑자기 제3자가 나타나서 우리의 좋은 관계를 좀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대가 생겼을 때 질투하고 시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혐오감은 나에게 굉장히 불쾌감을 주고 모멸감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거부하게 되고 저항하게 되는 그런 감정을 뭐라고요? 혐오감.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면 분노는 대인관계를 파괴하는 주된 감정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최근에 누구와 어떤 갈등을 겪으면서 그 분노가 1에서 10 중에서 어떠한 척도로 나타나는지. 만약에 9에서 10이라 그러면 나를 진짜로 화가 나게 하고 분노의 게이지를 높일 수밖에 없는 사람은 누구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대체 나는 그 사람과 어떠한 일로 분노를 느끼고 내가 느끼는 그 분노를 나는 어떠한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을 만나서 인격 대 인격으로 차분하게 어 건강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서 교수님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그 아이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지금 그 행동으로 너가 당신이 벌린 행동으로 인해서 이러한 감정, 불편한 감정에 대해서 느꼈고 그래서 내 기분이 이렇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푸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분노를 표현하고 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져요? 아니면 나빠지는가요? 정말 사랑할수록 그 굉장히 스스로를 더 생각하고 성찰해 보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랑의 5가지 언어를 쓴 게리 체프만이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정말 지금 현재 함께하는 시간을 원하는지, 인정하는 말을 원하는지, 스킨십을 원하는지, 선물을 원하는지, 봉사를 원하는지, 그럼 이 외에 또 뭘 원하는지, 여행을 가기를 원하는지, 영화를 보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깊은 정서로 깊은 공감을 받기를 원하는지, 어떠한 것들을 어 관계 속에서 나를 통해서 누리고 얻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예,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마음을 먹고, 그리고 그게 채워지지 않아서 내 마음속에 만약에 분노가 있다면, 그게 달해서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계속 봐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게 정말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라면 이 분노나 이 미해결 과제를 도대체 어떻게 건강하게 풀어서 이것을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게 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계속해서 그렇게 관계를 했지만 결국 나빠질 수밖에 없었을까? 한번 굉장히 탐구를 해 보셔야 된다. 이번 인간관계론을 통해서. 그래서 대인 감정과 대인 행동 패턴을 보고서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사람과 관계를 하면서 분노를 표현하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 보시면서, 음 가장 좋아하고 가장 지지받고 격려받고 사랑하는 분들하고 아주 효과적이면서 건강한 그런 대인 방식을 좀 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앞으로 내가 조금 여러 가지 음 그 상황이 온다고 해도 어때요? 그 약간은 조금 뭐 하보다는 정서적인 부분이 뭘 원했는지에 대한 그 니즈에 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의 니즈 맞춰져 있기 때문에 들어보려고 하는, 경청해 보려고 하는, 공감해 보려고 하는, 수용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예,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과 조금 그 나눠 보고 싶은 시를 한번 읽을게요. 네. 나태주 시인님의 시인데요. 나는 내가 웃을 때가 좋다. 나는 내가 말을 할 때가 좋다. 잘 들으세요. 나는 당연히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웃을 때가 좋아. 그리고 어 나에게 그 와서 말을 해줄 때가 좋잖아. 그런데 이 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내가 말을 하지 않을 때도 좋다. 뾰로통한 내 얼굴, 무덤덤한 표정, 때로는 매정한 말씨. 그래도 나는 좋다. 꽃을 보듯 너를 본다는 나태주님의 시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진짜로 좋아하면 말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때요? 내 마음이 분노의 게이지가 완전히 극에 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말하지 않을 때도 좋다고 그러고 뾰로통한 얼굴도 좋다고 그러고 무덤덤한 표정과 매정한 진짜 정 떨어지게 말하는 그 말씨를 매정한 말씨라고 하는데 그래도 좋대요. 진정한 그 진짜 꽃 하나를 보는 그 감정으로 이렇게 사랑받는 느낌은 어떤 걸까요?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시라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인지 왜곡적인 사고를 갖게 되면 그 대인관계의 감정이라든지 그리고 왜곡된 행동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영향을 줄 때 그것을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리고 우리 사고의 패턴과 우리 감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다양한 그 관점으로 조금 그 보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교수님이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은 좀 그렇게 갈 예정입니다. 아롱백은요, 그 우울에 대한 그 많은 연구를 하신 그런 학자예요. 보면은 아롱백은 처음으로 정서장애에 대한 인지치료적인 개입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이론과 기법을 발전시킨 그런 예, 학자인데요. 그 아롱백은 그 의사예요. 그래서 초기 이론들은 이제 약간 우울장애랑 불안장애에서 약간 부적응해서 오는 정보 처리 역할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연구를 해왔지만 1960년대 초기 논문에서 이렇게 약간 우울을 약간 인지적인 문제로 그 개념을 이렇게 이론적으로 밝혔어요. 그래서 그는 이 아롱백은 우울 증상이 그러니까 자기나 그리고 겪는 세계 그리고 나중에 그 미래에 대해서부터 그 갖고 있는 부정적인 사고방식과 관련이 매우 많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학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동치료에 관한 연구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늘어남에 따라서 이 아론백이 주장하는 인지이론과 전략들을 치료 프로그램에 그 통합을 하면서 점차 인제 그 CBT를 조금 예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롱백은 그의 초기 연구에서부터 행동주의적 기법들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고요. 그래서 행동적으로 이 사람이 그 왜곡된 인지를 가졌을 때 그것은 이제 다른 그 뭐 여러 가지 공황장애라든지 뭐 그 특수하게 뭐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정서적인 부분으로 그 안 돼 있는 그런 학자들은 어 나름의 그 이 사람이 자기 세계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쪼끔 그 다양한 인지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그 부분에 더 그 포커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행동 치료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보면 기본적인 인지 행동 모델을 한번 여러분들이 구축해서 봐야 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그 인지 행동 치료를 그 예, 사건을 통해서 이게 이러한 그 인지 오류로 생긴 거다라고 평가가 내려졌어. 그러면 이거를 겪는 감정에 대해서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봐주는 이제 서클 모양으로 나타나는데요. 보면은 기본적인 인지 행동 모델이에요. 이 모델에서 사회 불안 내담자의 한 예를 보면 이 사람이 파티에 참석하려고 준비를 해. 그런데 그 인지적인 평가는 이거야. 나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 내가 거기서 어울릴까? 아, 아마 나는 거기 가서도 당황해서 빨리 그 자리를 나오고 싶을 거야. 그래서
만약에 참석을 준비하다가 이 사람은 어떤 감정을 느껴요? 당황해서 빨리 떠나고 싶고 얼굴 빨개지 자신을 상상하면서 불안해지고 긴장하고 그 다음에 죄송한데요. 제가 오늘 그 파티는 도저히 그 일정상 참석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사회 불안을 예, 희석하려고 하겠다. 그래서 이 인지행동 치료라는 이 CBT가 이 사회 불안 내담자의 한 예로만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 인지행동 치료 모델의 임상 적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기본적으로 인지행동 치료 모델을 사용해서 임상적인 문제를 개념화하고 구체적인 이제 그 CBT를 뭐 여러 가지 기법들로 시행하면서 인지치료 행동 모델이 치료자로 하여금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이나 감정, 행동 간의 관계에서 이제 주의를 기울이고 치료 개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 어떤 절차에 따라서 조금 모델을 좀 임상에 가장 적용하기 쉽게 그 단순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사람들은 인지 과정의 수준이나 자동적인 사고나 뭐 여러 가지에 따라서 이렇게 뭐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된 인지 평가에 의해서 감정을 느껴서 불안한 감정을 느끼고 뭐 행동은 결국은 예, 부정적인 태도로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이 생물학적 치료가 인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보게 되면서 최근의 연구들은 이러한 입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약물 치료랑 인지행동 치료랑 뇌의 서로 다른 영역의 목표로 하는 그 뇌로의 상호 보완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그쪽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인지행동 프로그램을 굉장히 하고 있는 상담센터나 정신과가 되게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물학적, 사회적 및 대인관계의 관계 등에서 모두 이렇게 이 부분을 상세하게 고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CBT 모델에 좀 적용하는 사례에 대해서 좀 구체화를 할 수 있었고요. 특히 인지과정의 수준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의식적인 지위와 자동적인 사고를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리고 스키마, 이 사람이 이제 정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 처리 기본 틀, 그리고 규범들의 역할을 하는 그 핵심의 신념이 도대체 이 정보를 심사하고 걸러내며 보호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중요한 기능을 잘 담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동적인 오토매틱 소트인데요. 자율적인 정보 처리를 보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혹은 어떤 사건을 떠올릴 때 마음속에서 스치고 지나가는 빠른 생각들을 떠올릴 때 이 사람이 자율적으로 건강하게 사고를 하고 있는 인지체계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의식 수준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모니터하고 평가하고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경험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합리적인 기초에 의해서 근거나 결정을 잘 내릴 수 있는 인식 상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인지 과정 수준이 어, 그, 예, CBT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는 내담자들로 하여금 자동적 사고들과 스키마, 특히 우울하고 불안하고 분노와 같은 정서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자동적 사고에 대해서 수정하도록 돕기 위한 고안 기법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특히 자동적 사고를 보면 우리가 이제 스쳐가는 자동적 사고들도 있고 전형적으로 개인적인 모든 일들이 내가 생각하고 있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삶에서 다양한 삶의 사건들을 여러 가지 겪을 때 뭐 계속 자동적인 사고들, 나는 거기 가면 그렇게 될 거야, 뭐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될, 그 사고가 계속 떠올라요. 그거를 이제 뭐 속사포처럼 부정적으로 오거나 긍정적으로 오는 자동적 사고들이 전의식적으로 이제 주의를 기울인다면 자동적 사고를 알아차리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적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들 중에 하나는
내가 지금 어떠한 강렬한 감정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캐치하는 거죠. 그래서 자동적 사고는 우울이나 불안 혹은 다른 정서 장애를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사고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 사고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적절한 것일 수도 있고요. 실제 상황을 정확히 반영을 거울처럼 반영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들은 우울장애나 불안장애 및 다른 정신병리가 있는 경우에 그러면 이 사람이 잘못된 자기가 스스로 타인이 봤을 때도 왜곡된 자동적 사고를 갖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학자들은 이제 살폈었고 이 높은 빈도로 그 사례별로 이제 조사를 했을 때 왜곡된 자동적 사고가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것을 이제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발견해서 이 자동적 사고가 왜곡된 사고를 갖고 있느냐,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메타의 자동적 사고들을 보면요. 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동생의 생일을 잊어버렸는지를 물으셨대요. 왜 동생의 생일을 너는 잊어버렸니? 라고 물으셨나 봐. 그랬을 때 내가 또 일을 망쳤어. 나는 결코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 수 없을 거야. 아니 그냥 단순히 왜 동생의 생일을 잊어버렸어? 라고 물어봤는데 이게 뭐라고요? 엄마가 결코 인정을 받을 수 없게 나는 모든 일을 망치는 사람이 돼버린 거야. 자동적인 사고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의 감정은 어때요? 슬프고 스스로에게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자동적 사건을 경험하는 사례. 직장에서 기한 내에 해야 되는 커다란 프로젝트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은 자동적 사고를 해? 또 그 프로젝트야. 그 일은 나에게 너무 벅차. 나는 절대 그것을 기한 내에 끝내지 못할 거야. 우리 상사를 어떻게 보지? 나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결국 내 인생에 다른 것도 모두 잃어버리고 말 거야. 하면서 마음이 어때요? 불안해지기 시작해. 그리고 결국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감정을 갖게 돼. 그리고 어떠한 또 사건이 가정 내에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항상 내게 화를 잘 낸다고 그래요. 저 사람은 저 인간은 맨날 나한테 화를 내. 자동적 사고는 남편은 정말 나를 미워하나 봐. 나는 아내로서 실패한 거야. 아무것도 즐거운 일이 없어. 누가 내 주위에 있기 싶겠어 하면서 본인 스스로 슬픔을 자초하고 불안을 자초하는 그런 자동적 사고를 갖고 있는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이제 사건과 자동적 사고와 감정을 통해서 구분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 자동적 사고에 대해서 인식을 할 때 세 가지 항목을 조금 사고 기록지를 살펴서 봐야 하겠죠. 종이에다가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사건 하나를 적어 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자동적 사건 위에 아까 얘기를 해드렸듯이 자동적 사고를 여러분들한테 말을 했잖아요. 그게 어떠한 분노나 불안이나 슬픔이나 신체적 긴장을 주는지 혹은 행복과 같은 감정들을 불러일으킨 최근의 상황들과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마치 그 상황이 막 지금 일어난 것처럼 그 상황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그래서 위처럼 이 사건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버지가 내 성적을 물어보셨다. 자동적 사고. 난 또 아버지에게 실망을 시켜드리는 사람이야. 나는 정말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도 잘하는 것이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 분노, 슬픔을 경험하고 우리 조에서 나는 큰 커다란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조장이 됐는데 이 일이 나에게 너무나 벅차. 그럴 때 어때요? 나는 이 일에 대해서 결국 잘 못 해내서 조원들에게 욕을 먹고 말 거야.
라고 생각을 해. 이게 자동적 사고로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 사람. 무슨 일이든 간에, 그 커다란 일이 주어지면 이렇게 자동적 사고를 해버린다고 생각해. 그러면 어떠한 마음이 생길까요? 불안해져요. 그리고 아내는 항상 내가 짜증을 잘 낸다고 불평해요. 아내는 정말 나를 그 미워해. 난 남편으로서 실패한 거야. 아무것도 즐거운 일이 없어. 어느 가족이 나의 뒤에 있고 싶겠어. 하면서 슬픔과 불안과 그 불편함을 나타내.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이제 종이에다가 사건, 자동적인 사고, 그리고 감정을 적어서 불안이나 분노나 슬픔과 신체적인 긴장 또는 행복과 같은 감정들을 불러일으킨 긍정적인 감정도 좀 적어보고요. 부정적인 감정도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상황이 막 일어난 것처럼 이제 그 상황을 상상해 보고 그 떠오르는 자동적 사고들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런 다음 세 가지 항목으로 사고 기록지에 사건, 자동적 사고, 감정을 적어보세요. 그래서 인지적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그 인지행동 치료를 실행할 때 치료자는 내담자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논리상 맞지 않는 모든 오류를 찾아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지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도록 깨닫게 해주는데 이 그 알리는 게 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인지적 오류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선택적 사고예요. 증거를 무시하고 정신적 여과 과정. 그러니까 깔때기로 그 나쁜 그 것들을 걸러내듯이 정신적으로 불편한 것들을 걸러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보면 일부 정보들만 본 후에 결론을 내려버리고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관점을 지지하기 위해서 특정 자료들을 내거나 무시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한 우울장애 남자친구가 옛 친구로부터 명절 카드를 뭐 새해 카드 아니면은 뭐 그런 카드를 받지 못했겠죠. 그랬을 때 그는 나는 내 친구들을 모두 잃고 말 거야. 더 이상 나는 아무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해. 더 이상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임의적 추론을 하는 거야. 정반대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또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론을 내리는 상태야.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두려워하는 한 여자가 그 우여곡절 끝에 엘리베이터를 탔어.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떨어질 가능성을 예상해 보게 해봐요. 이상하게 그녀는 엘리베이터가 땅에 떨어져서 그녀가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10% 혹은 그 이상이라고 대답을 해요. 정반대의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임의적인 추론을 한단 말이에요. 두려워해. 근데 막상 타가지고 떨어져 상상을 해보니까 어때요? 부상을 입을 가능성을 8, 90%볼 줄 알았더니 10%밖에 안 본다는 거야. 이게 임의적 추론인 거예요. 과잉 일반화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뭘까요? 어떤 하나의 사건 혹은 하나 이상의 별개의 사건을 가지고 결론을 내려요. 그런 다음에 이러한 결론을 비논리적으로 확장시켜서 적용을 해가지고 이것을 과잉 일반화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한 우울한 여대생이 시험에서 B를 맞았어요. 뭐 B는 뭐 괜찮은 거예요. C나 뭐 F 학점을 맞았다. 그는 이것을 못마땅해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게 없어라고 생각을 한대. 그녀는. 아니 뭐 물론 F 학점을 맞으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B를 맞았는데 본인은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과잉 일반화인 거예요. 과하게 생각하는 일반화는. 이게 인지적 오류들이에요. 그리고 과장된 것과 축소되는 것인데요. 어떤 속성이나 사건 또는 느낌의 그 의미가 아주 많게 과장되거나 아니면 짧게 축소되거나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공황장애를 가진 한 여성은 공황 발작 초기에 어지러움증을 느끼기 시작해요. 나는 쓰러져서 심장마비나 발작을 일으킬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때 어,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뭐 어떻게 해요? 어지러움증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쓰러져서 심장마비나 발작을 일으킬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과장된 그리고 축소된 그런 느낌, 인지적인 오류를 경험하는 거고, 개인화는 거의 혹은 전혀 근거가 없어요.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외적 사건과 자신을 연관을 시키면서 스스로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 과도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 비난을 감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침체를 경험한단 말이야. 그랬을 때 그 이전에 성공했던 사업이 재정적인 문제에 부딪혀 직원들의 해고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쳐요. 이러한 재정적인 위기가 온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간부 중 한 명은 모두 내 잘못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그 경제 침체로 인해서 모든 기업들이 다 어려운 상황인데 왜 이 회사 간부 한 명은 모두 자기 잘못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조치를 했어야만은 했는데 나는 회사에 도움이 안 되라고 스스로가 개인적으로 그 모든 원인에 대한 그 침체 원인을 자신에게 찾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개인화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또 인제 보면 적대적인 그 흑백 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이 개인적인 경험을 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이 두 개의 범주 중에 하나에 해당하거나 했을 때 나쁘거나 좋거나 완전하거나 실패하거나 완전히 성공하거나 그러니까 완전하게 실패하든지 완전하게 성공하거나 그리고 아니면 결함투성이거나 완벽하거나 이랬을 때 완전 극과 극을 달릴 때 그 이런 사고들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울 장애를 가진 데이비드는 결혼 생활이 행복하고 아이들의 학교 성적도 매우 좋은 것처럼 보이는 친구 테드와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했어요. 그런데 비록 테드가 어느 정도의 가정에서 행복하고 그런 삶을 누릴 수도 있는데 그의 인생이 완벽한 것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테드는 직장 문제, 금전적인 어려움, 신체적 질병 등 다른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드는 모든 것이 잘 되는 반면 나는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한 가지를 보고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가 다 괜찮다고 보여지는 그런 적대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단순 도식에 의해서 그 세 가지 범죄의 스키마로 보는데요. 그 정신병리에 거의 혹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환경이나 물리적인 성질에 의해서 일상적인 활동에 대한 규칙들이나 혹은 자연 법칙들이 뭐 방어적인 운전자가 되어라. 좋은 교육은 그 값어치를 한다. 천둥은 동반한 폭우가 내리면 피할 곳을 찾아야 한다. 뭐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이제 도식이 우리를 이렇게 차지하잖아요. 뇌를. 그래서 중간 신념과 가정을 하는 거예요. 만약 뭐뭐하면 뭐뭐할 것이다. 그러니까 if, then과 같은 조건적인 규칙들로 자아 존중감이든 감정 조절이든 행동에 대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들이 세 가지 범죄 스키마 중에 중간 신념과 가정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인정을 받으려면 완벽해야 돼. 내가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다라는 if와 then의 조건적인 규칙들로 자아 존중감을 감정 조절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중간 신념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그들은 나를 거절할 거야. 그래서 나는 항상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는 존재야. 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죠. 내가 열심히 일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에 대한 핵심적인 신념을 뜻하는데요. 정의는 자아 존중감과 관련 있는 상황적인 정보들을 해석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절대적인 규칙들로 자기를 이제 도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사랑스럽지 않다. 나는 어리석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좋은 친구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 라고서 자신에 대한 핵심 신념만을 갖고 있는 그런 스키마를 또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 스키마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내담자들에게 이 도식의 여러 수준에 대해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내담자들은 스키마 또는 핵심 신념이 자아 존중감과 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이해할 경우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치료자는 내담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적응적인 건강한 스키마들과 부적응적인 핵심 신념들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 건강한 의식을 갖고 있다. 그리고 부적응적인 그 자기만의 신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인지행동 치료의 목적은 부적응적인 스키마의 영향을 줄이거나 수정을 하거나 적응적인 스키마를 찾아내서 그 적응적인 스키마를 통해서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에 대한 피곤함을 줄이는 거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스트레스 체질 가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아롱백이 다른 연구자들은 우울장애에서 핵심 신념을 활성화시키는 스트레스 생활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 부적응적인 스키마가 잠재되어 있다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스트레스 생활이나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이 부적응적인 스키마가 강화가 되는 거예요.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부정적인 자동적인 사고들이 활성화되면서 이 스트레스 체질 가설이 더 활성화시키는 그 스트레스 생활을 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해고당한 후 우울 증상을 보이는 마크의 스키마예요. 마크는 적응적 스키마는 이거였어.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난 대처할 수 있어. 대처 기능을 나타내는 적응적 스키마. 부적응적. 내가 어떤 것을 하기로 했다면 반드시 성공해야만 한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대처할 수 있다고 보는 거하고 어떤 것을 하기로 했다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부적응 스키마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적응적 스키마는 나는 어떤 일을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다. 나는 어리석다. 나는 위기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믿을 수 있다. 나는 사랑스럽다. 사람들은 나를 존중한다. 나는 미리 준비할 경우 되게 더 잘할 수 있다. 나를 위협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이게 적응적인 스키마예요. 직장에서 해고당한 후 우울 증상을 보이는 마크의 스키마의 적응적인 스키마를 보시고요. 부적응적은 어떤 거죠? 어리석다, 위선자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결코 편하지 않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완벽해야 한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실패할 것이다. 나에게, 세상은 나에게 너무나 위협적이다. 라고 이 우울 증상을 보이는 마크의 부적응적인 스키마도 공존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적응적인 스키마를 더 키워주려고 우리 심리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울장애와 불안장애에서 정보 처리 과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울장애와 불안장애의 병리적인 정보 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우울장애는 기본적으로 절망을 경험해요. 그리고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고요.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부정적 주제에 자동적인 사고를 막 이렇게 돌려. 그래서 나는 결코 우리 가족들하고 친밀해지지 못할 거다라고 막 부정적인 이것은 막 어떻게 스스로에 대한 잘못된 귀인을 가질 때도 있고 타인에 대한 잘못된 귀인을 가질 때도 있고 부정적인 피드백에 과대평가를 해요. 저 사람이 나를 진짜 무시하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막 생각할 거다. 혹은 추상적 사고를 요하는 인지적 과제나 수행의 문제를 우울장애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불안장애는요. 타인이 나를 상해하거나 어떤 물체가 나를 해하거나 할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고요. 그리고 잠재적인 위협과 관련이 있는 정보에 대해서 주의하거나 그것에 대한 정보에 대한 주의가 아주 높아지는 그런 것들. 그리고 상황 속에서 위험 요인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불안이 굉장히 더 높아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위험이나 손해나 통제 불가능이나 무능력과 연관이 있는 자동적인 사고를 불안장애라고 보고요. 또
두려운 상황에서 대처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소평가를 불안장애로 봅니다. 그리고 그 병리적인 정보 처리 과정에서 불안장애를 신체의 자극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도 봅니다. 또한 이제 부적응적인 스키마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울장애, 불안장애에서 정보 처리 과정에서 부적응적 스키마가 뜰 때는 어느 거냐. 자동적 정보 처리 과정이 강화가 됐습니다. 부적응적인 스키마와 인지 오류의 빈도가 증가하고 잘못된 왜곡된 그 인지를 갖고 있는 그 오류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인지적인 능력이 감소.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것을 인지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자신에 대한, 특히 자신의 결정 혹은 문제에 대해서 그 자신에 대한 주의가 증가하는 그런 부분이 부적응적인 스키마로 볼 수가 있죠. 우울장애와 불안장애에서 정보 처리 과정에 있어서 그 절망과 자살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그 많은 학자들이 조사를 했을 때 많은 연구들은 우울한 사람은 절망 수준이 높은 경향이 있으며 희망감의 결여는 자살의 위험을 증가시키기 쉬움을 보고했어요. 아롱백이. 뭐라고요? 많은 연구들은 우울한 사람이 절망 수준이 높은 경향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우울하면 절망이 더 높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감의 결여, 호흡의 결여는 자살의 위험을 증가시키기 쉬움을 보고해요. 그러니까 우울하지 않도록 그리고 희망을 갖고 살도록 노력해야 되겠어요. 그죠? 그리고 브라운과 백은요. 인지치료가 통상적인 임상관리에 비해서 낮은 자살 시도율을 보임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를 더 활성화하는데 열심히 노력을 했겠죠. 그래서 이러한 치료는 치료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서 최근에 자살 시도에 대한 이야기 면접을 실시하고 인원 계획을 세우고 삶의 이유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희망 커트를 만들고 자살 시도 시 이전에 학습한 기술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시키기 위해서 심상, 마음으로 그것을 이미지 테라피로 이제 과제를 참여하여서 구체적인 가이디드 이미저리를 해서 구체적인 자살 예방 전략들을 통한 정보 처리 과정을 조금 겪어보도록 해서 치료 방향성을 설정하는 거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보면은 우울장애에서 귀인 양식은 내적인 거하고 외적인 것으로 나누는데요. 편향된 귀인을 하는 것, 한쪽으로 치우친 귀인을 하는 경향과 연관이 있어서 그렇대요. 그래서 우울한 사람은 공통적으로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의 문제라는, 자기가 과도한 문제의 책임자라고 생각을 해서 과도한 책임을 지려고 하고요. 일반적이고 구체적일 때는 우울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건들을 각각 별개의 보고로 보거나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보는 대신에 이러한 사건들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어떤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결론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건들은 각각 다 다르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다라고 보면 되지만 어떤 포괄적인 의미가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고정적이고 가변적으로 우울장애에서 귀인 양식을 봤을 때 우울장애가 있는 경우 부정적인 상황 혹은 문제 상황들이 미래에도 결코 변하거나 더 나아질 것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고 자기가 굉장히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다고 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다른 적절한 행동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분들은. 이게 왜곡된 귀인 정보 처리 과정에서 오는 경우죠. 그러니까 피드백에 대한 반응의 왜곡도 한번 살펴보겠는데 우울한 집단은 주어진 긍정적인 피드백을 과소평가하고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후에는 과제에 더 노력을 덜 기울이고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피드백은 아니야. 뭐 저 사람은 그냥 하는 말일 거야 라고 과소평가해 버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조금 더 당신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그 과제에 대해서 아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라면서 그 노력에 대해서 회피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의 목표는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내담자가 정확하고 합리적인 방식의 정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에요. 1차적으로 치료자는 내담자의 피드백이 왜곡되어 있지 않은지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살펴보고, 그것을 굉장히 그 우울한 그 정서나 긍정적인 피드백을 과소평가하는지, 그리고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후에 과제의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반드시 자세히 살펴보고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 회기마다 서로 그 내담자와 그 치료자가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치료적 동맹이, 치료적 관계의 협력적인 경험주의적인 작업이 굉장히 그 체계적인 구조화로 그 하기에 따라서, 교육하기에 따라서 그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울장애와 불안장애에서 보이는 정보처리 과정에서 불안장애에서의 사고 양식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이 사람들은 환경의 잠재적인 위협 정보에 대한 높은 그 의 수준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공포증을 가진 여성의 경우 엘리베이터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엘리베이터 안전에 대해서 염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띠띠띠 소리만 나도 이거 엘리베이터에서 나는 소리인데 이거 무슨 일이 터지지 않을까라는 뭐 안전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 불안을 일으키는 자극들이 비현실적으로 위험하다고 여기거나 해를 입힐 것으로 여기는 경우. 그리고 공황장애를 가진 많은 사람들은 공황 발작 혹은 공황 발작을 일으키는 상황들이 심장마비나 발작을 통해서 사망과 같은 커다란 상해를 초래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발작을 일으키거나, 그리고 심장마비나 발작과 같은 그 커다란 것을 통해서 내가 어디 몸이라도 아주 심각하게 다치지 않을까, 그래서 타인에게 또 그 해를 입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두려워하는 그런 불안감을 갖고 있죠. 그리고 두려운 상황에 대처하는 자신의 능력을 굉장히 그 과소평가하거나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여기고, 부정적인 자기 진술. 그 사람들은 이제 부정적인 자기 정서에 대해서 나는 정말 잘하지 못해요. 결코 나는 안 될 거예요. 결코 나는 되는 게 없습니다. 라고 그 자신을 굉장히 그 부정적인 진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체 자극에 대해서도 잘못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고, 미래에 닥칠 재난에 대한 위험성을 과대하게 평가를 해서 더 지금 일어날 일보다 더 과하게 평가하는 그런 사고 양식을 갖고 있다는 거. 또한 우울장애와 불안장애에서 보이는 정보 처리 과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사람들은 학습이나 기억, 그리고 인지 능력이 종종 우리가 그 학습을 할 때 집중력을 갖고서 이제 보잖아요. 그런 노력이나 몰입을 요하는 어려운 혹은 추상적인 학습을 수행할 때 기억이나 기능에 심각한 손상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문제 해결 능력의 부족과 여러 가지 과제 수행의 실패가 우울장애와 불안장애에서 모두 나타난다고 클락이 봤어요. 그래서 이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이러한 인지적 수행의 결함을 다루기 위해서 내담자의 학습 및 문제 해결 능력 향상을 목표로 고안된 그 스트럭처링, 그런 구조화하는 것과, 그리고 심리교육, 예, 그다음에 예행 연습,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개입을, 상담자가 사례 현장에서 그 사례를 적절하게 개입을 하는 것들을, 예, 인지 수행의 결함을 다루는 것들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 기법의 핵심 기법들은, 첫 번째, 문제 중심에 초점을 둔다. 뭐라고요? 문제 중심에 초점을 둔다. 그리고 사례 개념의 개별화를 하고, 그 다음에 협력적이고 경험적인 치료적인 관계를 맺는. 이 사람 혼자서 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항상 당신의 지지자고, 여러 사례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치료적인 관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소크라테스식 질문을 해서 이 사람이 심리적으로 그 문제에 대한 구조화를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게 도와주고, 심리적인 교육과 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미리 예행 연습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적인